장군님, 이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조회 결과 과거 부산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이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국정원 요원 3명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흐릿한 CCTV 사진 속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15년 전 부산 북항에서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조직 간 항쟁. 사망자 7명, 실종자 1명. 그 실종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장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 밤 내가 그 여자를 살려뒀지. 예? 이번 작전 그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유령 같은 여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불려 나왔다. 서울 국정원 지하 3층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 한쪽엔 육군 준장 계급장을 단 50대 남자, 맞은편엔 국정원 요원 셋이 앉아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일 왼쪽 요원이 A사 용지 3장을 들어 올렸다. 거기엔 고작 몇 줄의 정보만 적혀 있었다. 이름 한소진 추정. 생년월일 1986년 8월 추정. 최종 확인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2009년 11월. 특이사항 신원 조회 불가, 주민등록 말소 기록 없음. 그게 다야. 장군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 여자를 찾아서 내일 모레까지 데려와. 장군님. 가운데 앉은 요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여자가 정말 적합한 인물입니까? 신원도 불확실하고 과거 이력도. 자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질문은 여기까지.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원들도 따라 일어섰다. 48시간. 그 안에 데려와. 위치는 내가 알려주지. 장군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123-45. 24시 편의점 세븐24 야간 근무자. 요원 중 한 명이 메모를 집어들고 물었다.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남은 요원 셋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장군님이 직접 위치까지 파악하고 계셨다는 게. 일단 가보자. 내일 모레까지래. 다음 날 밤 11시. 평택 송탄동. 허름한 주택가 골목 끝에 있는 편의점.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여자가 보였다.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묶었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사진 속 그 여자가 맞았다. 저 여자야. 들어가자. 두 남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며 띠링 마이너스 소리가 났다. 여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목소리였다. 억양도 표정도 전부 평범했다. 그냥 편의점 야간 알바생. 한소진 씨 맞으시죠? 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남자는 놓치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저희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여자는 신분증을 보지 않았다. 그냥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한소진 씨 1986년생 부산 출신. 제 이름은 김미연입니다.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까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거기엔 정말로 김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남자가 당황했다. 그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다.
15년 전 부산 북항에서. 그만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손님 없으면 나가주세요. 일 방해하지 마시고. 장군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뭐라고요? 육군 준장 박정훈. 그분이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멈춰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용산 국정원 본부로 와주십시오. 안 오시면 저희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땐 좀 더 공식적으로요. 남자가 명함 하나를 카운터 위에 놓았다. 하루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두 남자가 편의점을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다. 여자는 카운터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정훈. 그 이름을 들은 게 몇 년 만인가? 아니 15년 만이었다. 15년 전. 2009년 가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뒷골목. 밤 11시가 넘은 시간 골목엔 취객 몇 명과 노점상들만 남아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골목 끝 낡은 건물 3층 불 꺼진 사무실 안. 남자 5명이 둥글게 앉아 화투를 쳤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삥. 아씨발 또광. 형님 오늘 재수 없으시네. 남자들이 웃으며 돈을 쓸어 모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 청바지에 가죽 재킷. 손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소진아 왔냐?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다. 네 사장님. 여자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삼각김밥, 컵라면, 캔맥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다야? 편의점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쳇. 남자가 혀를 찼다. 다른 남자 하나가 여자를 후려봤다. 야 소진아. 너 오늘 화장 좀 했냐?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닥쳐 재호야.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재호라 불린 남자가 피식 웃었다. 어이구 무서워라. 아직도 그 성질 못 버렸네. 임마 그만해. 사장이라 불린 남자가 끼어들었다. 소진이는 우리 조직에서 제일 똘똘한 애야. 건드리지 마. 알았어요 형님. 여자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오늘 일 어떻게 됐어요? 물건은 넘겼어. 돈은 내일 받기로 했고. 서울 쪽 형님들은 뭐래요? 가만 있으래. 요새 경찰 단속이 세니까 한동안 조용히 있으래. 여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럼 우리 수입은?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사장이 화투를 섞으며 말했다. 소진아 너 내일 해운대 쪽 가봐. 거기 새로 생긴 클럽 있잖아. 사장 만나서 인사하고 자리 하나 잡아놔. 클럽이요? 거기 사장이 우리 쪽 사람이야. 네가 가서 얼굴 좀 비춰. 여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전 클럽 일 안 해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아 그냥 인사만 하고 오라니까.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들어갈게요. 내일 연락 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여자가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남자들이 수군거렸다. 형님 소진이 진짜 저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왜? 전현 점점 건방져지잖아요. 맨날 이것저것 따지고. 재호야. 사장이 화투를 내려놓았다. 소진이는 머리가 좋아. 우리 조직에서 유일하게 대학까지 나온 애야.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많다고. 그래도 여자라서 더 좋아. 경찰들도 방심하고 거래처들도 무시하다가 당하고. 사장이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근데 말이야. 네? 요새 소진이 눈빛이 좀 이상해. 어떡해요? 모르겠어. 뭔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 사장이 창밖을 봤다. 저 아래 골목을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내일 소진이 뒤 좀 밟아봐. 요새 누구 만나는지.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소진은 원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갔다. 부산역 근처 허름한 여인숙 2층 203호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접니다.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체격이 좋았다. 들어와. 소진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어떻게 됐어? 남자가 물었다. 소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요. 사장 컴퓨터에서 복사했어요. 고생했어. 남자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들이 떴다. 거래처 명단, 입금 내역, 물품 리스트. 이거면 충분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직 아니야. 왜요? 우린 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야. 위에 있는 놈들까지 다 잡아야 해. 남자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넌 계속 거기 있어. 그리고 정보 더 빼내. 언제까지요? 한 달. 한 달만 더 버텨.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힘들어? 남자가 물었다.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저 새끼들 얼굴 보는 게 진짜 지겹거든요. 조금만 참아. 다 끝나면 새로운 신분 만들어 줄게. 부산 벗어나서 다른 데서 새 인생 살 수 있어. 정말요? 약속해. 남자가 소진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근데 조심해. 요새 사장 눈빛이 이상하다며? 알아챈 것 같아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들키면 넌 죽는 거야. 소진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사님. 왜? 형사님은 저 믿어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다. 민기는 안 해. 하지만 네가 필요해. 그렇군요. 기분 나빠? 아니요. 그게 더 편해요. 소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갈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소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남자가 다시 불렀다. 야. 네? 진짜 조심해. 니네 사장 생각보다 영악한 놈이야. 알아요. 소진이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소진은 주머니 속 칼을 만졌다. 작은 접이식 칼. 항상 가지고 다녔다. 혹시 모르니까. 한 달만 더. 계단을 다 내려와 여인숙 밖으로 나왔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재호. 사장 밑에서 일하는 놈. 소진과 눈이 마주쳤다. 재호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웃었다. 야, 소진아. 여기서 뭐해? 소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물어보잖아. 여기서 뭐하냐고. 재호가 천천히 걸어왔다.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다. 산책이요. 소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산책? 부산역 뒷골목에서? 이 밤에? 답답해서 나왔어요. 거짓말. 재호가 소진 앞에 섰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 방금 저 여인숙에서 나왔지?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재호가 여인숙 입구를 턱으로 가리켰다. 누구 만났어? 남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우리 조직 사람이 누구 만나는지 사장님이 알아야지. 재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소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깐만요. 왜? 찔려? 찔릴 게 뭐 있어요? 그냥 친구 만난 거예요.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요. 재호가 비웃었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을 리 없잖아. 너 남자 만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있었어요. 모르셨을 뿐이지. 그래? 그럼 올라가자. 네 남자친구 얼굴 좀 보게. 재호가 여인숙 쪽으로 걸어갔다. 소진이 팔을 붙잡았다. 하지 마세요. 왜? 남자친구 맞으면 문제 없잖아.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은 개뿔. 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재호가 소진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소진은 선택해야 했다. 0.5초 안에 주머니 속 칼을 꺼낼까 말까. 꺼내면 끝이었다. 모든 게 들통나는 거였다. 안 꺼내면 형사가 잡히고 자신도 끝이었다. 소진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여인숙 2층 창문이 열렸다. 형사였다. 야, 거기 누구야?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저 새끼? 경찰이다. 꼼짝 마. 형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씨발 조건? 재호가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소진도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쏜다. 당.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공포탄이었다. 재호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다. 소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 끝났어. 재호가 사장한테 보고하면 끝이었다. 자신이 경찰이랑 만났다는 걸 알면.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였다. 여보세요? 소진이 달리면서 전화를 받았다. 들켰어. 지금 당장 부산 떠나. 어디로요? 아무 데나. 일단 숨어. 내가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다. 소진은 계속 달렸다.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광복동을 지나 부산역까지. 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소진은 구석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어떻게 하지? 집에는 못 갔다. 사장이 사람 보냈을 게 분명했다. 돈은? 주머니를 뒤졌다. 5만 원짜리 2장. 10만 원. 씨발. 소진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3초 고민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소진아. 사장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있냐? 집이요. 거짓말. 집엔 네가 없어. 화장실이요. 재호한테 들었어. 네가 경찰 만났다며? 소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소진아, 딱 한 번 기회 줄게.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당장 부산 북항 15번 부두로 와. 30분 안에. 안 오면 네 가족들 먼저 만나러 갈 거야. 가족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기는. 네 엄마 대구 살지?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소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올 거야, 안 올 거야? 갈게요. 30분. 1초라도 늦으면 네 동생부터 찾아간다. 전화가 끊겼다. 소진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죽으러 가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 때문에. 택시를 잡아 타고 북항으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부두는 텅 비어 있었다. 15번 부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다. 가로등은 깜빡거리고 있었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진이 부두에 내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왔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이었다. 뒤에 남자 넷이 더 있었다. 재호도 보였다. 사장님. 입 닥쳐.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다가왔다. 소진아, 너 몇 년이나 우리랑 같이 있었냐? 3년이요. 3년.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런데 날 배신했어? 배신 아니에요. 배신 맞아. 사장이 소진의 뺨을 때렸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다. 경찰한테 뭐 넘겼냐? 아무것도요. 거짓말. 재호가 네가 USB 들고 나오는 거 봤대. 소진이 재호를 쳐다봤다. 재호가 비웃으며 담배를 피웠다. 사장님, 계속. 오전 913. 진짜 아무것도 안 넘겼어요. 형사가 저 협박해서. 협박? 뭘로? 가족들이요.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 사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권총이었다. 소진의 숨이 멎었다. 사장님. 미안하다, 소진아. 네가 똑똑한 건 인정해. 근데 똑똑한 년들은 위험해. 사장이 총을 소진의 이마에 갖다 댔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경찰한테 뭘 넘겼냐? 거래처 명단이랑 입금 내역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위에 있는 형님들 정보는? 그건 몰라요. 진짜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어줄게.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찰칵. 공포탄이었다. 소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호야. 네, 형님. 컨테이너에 쳐넣어. 내일 배 나갈 때 같이 보내.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소진을 끌고 갔다. 소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소진이 안으로 던져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어깨가 아팠다. 소진아, 편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생엔 똑똑하게 태어나지 마. 쾅. 컨테이너 문이 닫혔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소진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3시간이 지났다. 소진은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추웠다. 11월 바닷바람이 컨테이너 틈새로 들어왔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였다. 탕탕탕. 연속으로 3발.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다. 손들어. 경찰이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소진이 벌떡 일어났다.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잠시 후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괜찮습니까? 경찰이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경찰. 괜찮아요. 소진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부두는 경찰차들로 가득 찼다. 사이렌이 울렸고 사장과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저쪽으로 가세요. 구급차 있습니다. 경찰이 소진을 안내했다. 소진은 몽롱한 상태로 걸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장은 대위였다. 괜찮습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소진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누구세요? 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입니다. 박정훈 대위.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당신을 도와준 형사 우리 쪽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병원 가세요. 잠깐만요. 소진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형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박정훈이 잠시 침묵했다. 재호한테 당했습니다. 1시간 전에 소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죽었어요? 네. 소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멈춰섰다. 그 형사는 당신을 구하려고 혼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그래서 박정훈이 말을 멈췄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소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한소진 씨. 박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남아 있으면 위험합니다. 사장 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알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신분을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소진이 박정훈을 쳐다봤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도움이요? 박정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젠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다를 바라봤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이 명함을 건넸다. 거기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박정훈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소진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소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2010년 1월 서울 강북구. 소진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김미연. 1987년생. 서울 출신. 가족 없음. 학력 고졸. 박정훈이 만들어준 신분이었다. 주민등록증, 통장, 휴대폰. 전부 새로운 이름이었다. 원룸도 박정훈이 구해줬다. 강북구 수유동 낡은 건물 3층. 월세 30만 원. 보증금은 없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연락은 이 휴대폰으로만 하고. 박정훈이 새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하나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실 수 있죠? 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다고 하세요. 자세한 과거는 말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박정훈이 소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소진 씨. 김미연이에요. 이제? 맞습니다. 김미연 씨. 명심하세요. 한소진은 죽었습니다. 2009년 11월 15일 부산 북항에서. 소진이. 아니,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사세요. 조용하게. 눈에 띄지 말고.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몇 년은. 그 뒤엔요?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위님. 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박정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조폭 조직 안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여자로서. 게다가 배신까지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박정훈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쓸모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솔직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게 더 편해요. 박정훈이 문을 열고 나갔다. 미연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원룸. 창문 너머로 낡은 건물들이 보였다. 한소진은 죽었다.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미연은 서울에서 조용히 살았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식당 서빙. 여러 일을 전전했다. 친구는 만들지 않았다.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살았다. 가끔 박정훈한테 연락이 왔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잘 지내십니까? 네. 힘든 일 없으세요? 없어요. 짧은 통화였다. 박정훈도 더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 시간이 흘렀다. 미연은 점점 한소진을 잊어갔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 부산 북항의 그날 밤. 컨테이너 안의 어둠. 형사의 죽음. 전부 머릿속 깊숙한 곳에 묻었다. 2019년 미연은 평택으로 이사했다. 더 싼 월세를 찾아서. 송탄동 24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끔 택시기사, 대리기사, 술 취한 사람들. 조용했다. 미연은 그게 좋았다. 이렇게 평생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2일 밤 국정원 요원 2명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한소진 씨 맞으시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연은 알았다. 끝났구나. 조용한 삶은. 다음 날 오전 10시. 미연은 용산 국정원 본부에 왔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다. 요원 한 명이 동행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요원이 말했다. 하지만 미연은 긴장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는 했으니까. 뭘 시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김복도가 나왔다. 형광등 불빛만이 환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요원이 멈췄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었다. 안엔 박정훈이 앉아 있었다. 15년 만이었다. 박정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다. 계급장은 준장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한소진 씨. 박정훈이 일어나며 말했다. 김미연이에요. 죄송합니다. 김미연 씨. 박정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미연이 앉았다. 박정훈도 맞은편에 앉았다.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하러 저를 부른 거예요? 미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정훈이 피식 웃었다. 여전하시네요. 15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합니다. 뭐가요? 박정훈이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작전명 유령. 북중 적경지대 잠입 작전입니다. 미연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거기엔 지도와 사진들이 있었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작전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미연이 박정훈을 쳐다봤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당신은 2009년에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미연이라는 이름도 가짜고요. 그래서 저를? 네. 미연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10년 넘게 조용히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박정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면요?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서 사시면 됩니다. 미연이 서류를 넘겨봤다. 작전 내용, 목표 지점, 팀 구성. 언제 출발이에요? 일주일 뒤. 훈련은요?
3일간 기본 훈련만 하겠습니다. 총기 통신 기본 전술. 미연이 서류를 덮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 유족이 없는데요. 그렇군요. 박정훈이 잠시 침묵했다. 미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은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저를 보내려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적합하니까요. 미연이 창밖을 봤다. 용산의 회색 건물들이 보였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내일까지 답 주시면 됩니다.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정훈도 따라 일어섰다. 미연 씨. 네? 15년 전 제가 당신을 살려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눈을 봤으니까요. 죽고 싶지 않은 눈. 살아남고 싶은 눈. 박정훈이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회의실을 나왔다. 그날 밤 미연은 평택 원룸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작전명 유령. 북중 접경지대. 위험한 임무. 거절할 수도 있었다. 박정훈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15년 동안 뭐 했지 나는.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식당 서빙. 그게 전부였다.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그냥 존재만 했다. 살아있긴 한 건가 이게. 미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박정훈의 명함이 저장돼 있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2번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정훈의 목소리였다. 저예요. 김미연. 네, 말씀하세요. 할게요. 작전. 확실합니까?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미연이 잠시 생각했다. 1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제 좀 살아있고 싶어서요. 박정훈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본부로 와주세요. 네. 전화를 끊었다. 미연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됐다. 경기도 포천 비밀훈련소. 미연 말고도 3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첫 번째 30대 초반의 특전사 출신. 이름은 강민수. 두 번째 40대 중반의 전직 경찰. 이름은 최진혁. 세 번째 20대 후반의 정보요원. 이름은 오성민. 이번 작전은 4인 1조로 진행됩니다. 박정훈이 4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 목표는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불법 무기 거래소 잠입. 증거 확보 후 복귀. 장군님. 강민수가 손을 들었다. 왜 저희 넷입니까? 특전사 팀 하나면 충분할 텐데요. 이 작전은 비공식입니다.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여자는요? 강민수가 미연을 가리켰다. 민간인 아닙니까? 한소진 씨는 특수요원입니다. 무슨 특수요원이요? 군 기록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정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 작전에서 한소진 씨는 핵심입니다. 당신들은 그걸 보조하는 거고. 강민수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3일간 기본 훈련 후 바로 투입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훈련 시작. 첫날은 사격 훈련이었다. 실내 사격장. 미연은 처음 총을 잡아봤다. KO 권총. 이렇게 잡고. 교관이 자세를 가르쳐줬다. 미연은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당. 관역 맞았다. 하지만 8점.
괜찮습니다. 처음 치고는 다시 쐈다. 탕탕탕. 7.9점 6점. 옆에서 강민수가 비웃었다. 저런 걸로 작전에 투입한다고? 닥쳐. 미연이 쏘며 말했다. 강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 말 놓냐? 군대 아니잖아요. 계급도 없고. 인연이 진짜. 그만. 최진혁이 끼어들었다. 싸우지 말고 훈련이나 해. 강민수가 혀를 차며 돌아섰다. 미연은 계속 쐈다. 20발, 30발, 50발. 점점 익숙해졌다. 조준하는 법, 반동 제어하는 법, 호흡 맞추는 법. 100발을 쏘고 나니 평균 8점이 나왔다. 잘하네요. 교관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둘째 날은 통신훈련이었다. 무전기 사용법, 암호체계, 비상신호. 적에게 잡혔을 때는 이 신호를 보내세요. 교관이 모스 부호를 가르쳐줬다. 미연은 노트에 받아 적으며 외웠다. 오성민이 옆에서 지켜보더니 말했다. 누나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이거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거든요. 미연이 오성민을 봤다. 어린 얼굴이었다. 28이라고 했지만 25처럼 보였다. 몇 살이에요? 28이요. 어떻게 이런 일 하게 됐어요? 국정원 공채로 들어왔어요. 근데 적성이 안 맞아서 현장으로 나오게 됐죠.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근데 뭐 할 수 있나요? 오성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누나는요? 어떻게 이 일 하게 됐어요? 미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빚이요? 빚이요? 응. 국가한테 빚이 있어서. 무슨 빚인데요? 목숨 빚. 오성민이 더 묻지 않았다. 셋째 날은 실전 모의 훈련이었다. 4명이 팀을 이루어 가상 건물에 잠입하는 훈련. 강민수가 선두, 최진혁이 후미, 오성민이 중간, 미연이 그 뒤. 출발. 교관의 신호와 함께 건물로 진입했다. 어둡고 좁은 폭도. 강민수가 수신호를 보냈다. 적 발견. 최진혁이 연문을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계속 전진했다. 2층, 3층. 갑자기 연막탄이 터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연막. 조심. 강민수가 소리쳤다. 그 순간 훈련용 적이 튀어나왔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총을 들어 쐈다. 탕탕. 적의 표적에 맞았다. 좋아. 강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처음으로 미연을 인정하는 표정이었다. 훈련이 끝났다. 4사람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됐다. 수고했습니다. 박정훈이 다가왔다. 내일 출발합니다. 밤 10시 인천공항. 늦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4사람이 대답했다. 미연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접이식 칼 하나. 15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칼. 이제 또 시작이구나. 미연은 칼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밤 10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 검은색 밴 한 대가 터. 계속. 오전 926. 미널 뒤편에 섰다. 미연, 강민수, 최진혁, 오성민이 내렸다. 박정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 맞춰 왔네요. 장군님, 이동 경로는요? 강민수가 물었다. 화물기로 중국 단동까지 갑니다. 거기서 차량으로 국경까지 이동하고요. 신분은요? 무역회사 직원들.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박정훈이 서류 봉투 4개를 건넸다. 각자 가짜 신분증, 여권, 명함이 들어 있었다. 미연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타세요. 비행기 대기 중입니다. 4사람이 화물기에 올라탔다. 좁고 어두웠다. 좌석도 없었다.
그냥 화물 박스들 사이에 앉았다. 불편해도 참으세요.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엔진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다. 미연은 창문 너머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이게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3시간 후 중국 단동공항. 비행기가 착륙했다. 4사람이 내렸다. 밖은 추웠다. 영하 10도. 차량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현지 가이드가 나타났다. 40대 중국인 남자. 이름은 왕밍. 장군님한테 들었어요. 국경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왕밍이 낡은 밴으로 안내했다. 4사람이 탔다. 얼마나 걸려요? 최진혁이 물었다. 2시간쯤요. 길이 안 좋아서. 밴이 출발했다. 단동 시내를 벗어나자 도로가 험해졌다. 비포장도로 구덩이들. 여기가 접경지대입니다. 왕밍이 창밖을 가리켰다. 강 하나가 보였다. 압록강이었다. 저 건너가 북한이에요. 강 너머로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강민수가 물었다. 30분. 배는 계속 달렸다. 강을 따라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갔다. 도착했습니다. 밴이 멈췄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다.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내리세요. 4사람이 밴에서 내렸다. 왕밍이 트렁크를 열었다. 거기엔 배낭 4개가 있었다. 여기 장비 다 들어있어요. 총, 탄약, 통신 장비, 식량. 각자 배낭을 메었다. 무거웠다. 15kg는 됐다. 저 길로 가면 됩니다. 왕밍이 어둠 속 오솔길을 가리켰다. 2km 가면 폐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거래소입니다. 감시는요? 보초 2명. 건물 앞 뒤에 하나씩.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중국도 북한도 관리 안 하는 곳이에요.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왕밍이 밴에 다시 올라탔다. 72시간 후 여기서 픽업합니다. 늦으면 안 기다려요. 밴이 출발했다. 4사람만 남았다. 자, 시작하자. 강민수가 배낭을 단단히 묶으며 말했다. 대영은 아까 훈련대로. 내가 선두, 진혁 형이 후미. 성민이랑 소진 씨는 중간. 알겠습니다. 4사람이 오솔길로 들어갔다. 손전등은 켜지 않았다. 달빛만으로 걸었다. 숲길이었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30분쯤 걸었을까? 강민수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다. 소리.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다. 목표 지점 가까이 온 것 같아. 최진혁이 속삭였다. 조심해서 접근하자. 4사람이 낮은 자세로 전진했다. 나무들 사이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폐가였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창문엔 불빛이 새어나왔다. 보초 확인. 강민수가 쌍안경을 꺼내봤다. 건물 앞에 1명. 담배 피우고 있어. 뒤쪽은? 최진혁이 돌아가서 확인했다. 뒤에도 1명. 앉아있네. 둘 다 제압해야 해. 동시에. 강민수가 미연을 봤다. 소진 씨 뒤쪽 맡을 수 있어? 혼자요? 성민이랑 같이 가. 나랑 진혁 형은 앞쪽. 알겠어요. 미연과 오성민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나무들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뒤쪽 보초가 보였다.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저 새끼 딴청 피우네. 오성민이 속삭였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마취총. 소리 없이. 오성민이 배낭에서 마취총을 꺼냈다.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푹.
화살이 보초 목에 꽂혔다. 보초가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좋아. 성공. 오성민이 무전기를 켰다. 뒤쪽 제압 완료. 앞쪽도 완료. 진입한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이 건물 앞에 모였다. 문은 잠겨 있었다. 부서? 아니, 조용히. 최진혁이 자물쇠 따개를 꺼냈다. 30초 만에 열렸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2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위에 있나 보네. 강민수가 계단을 가리켰다. 네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2층 복도. 방 하나에서 불빛이 나왔다. 강민수가 문틈으로 안을 봤다. 3명. 테이블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 무기는? 보이는 건 권총 2자루. 돌입하자. 강민수가 수신호를 보냈다. 321.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손들어. 안에 있던 남자 셋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움직이지 마. 최진혁이 총을 겨눴다. 남자들이 손을 들었다. 누구야 너희? 그중 한 명이 중국어로 물었다. 입 닥쳐. 바닥에 엎드려. 강민수가 영어로 말했다. 남자들이 천천히 엎드렸다. 성민아, 사진 찍어. 증거 확보해. 네. 오성민이 카메라를 꺼내 테이블 위를 찍었다. 무기들이 널려 있었다. 권총, 소총, 수류탄. 그리고 서류 몇 장. 이거 거래 장부 같은데요. 오성민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가져가. 전부. 강민수가 남자들을 결박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가 또 있나? 최진혁이 복도로 나가 아래를 봤다. 계단 아래 남자 한 명이 올라오고 있었다. 손엔 소총이 들려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침입자. 남자가 소총을 들어 쐈다. 탕탕탕. 총알이 벽을 뚫었다. 최진혁이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다. 적이다. 강민수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계단 쪽으로 총을 쐈다. 탕탕. 남자가 계단 밑으로 숨었다. 성민아, 소진 씨. 뒤로 빠져. 네. 미영과 오성민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결박된 남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밖으로 나가야 해. 오성민이 창문을 열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만했다. 뛰어. 오성민이 먼저 뛰어내렸다. 미연도 뒤따라 뛰었다. 땅에 착지하며 발목이 삐끗했다. 아팠지만 참았다. 뛰어. 오성민이 손을 잡아 끌었다. 둘이서 숲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탕탕탕. 민수 씨랑 진혁 씨는요? 무전해봐요. 미연이 무전기를 켰다. 민수 씨, 들려요? 잡음만 들렸다. 민수 씨. 들린다. 우린 괜찮아. 집결 지점에서 만나자. 알겠어요. 미영과 오성민이 계속 달렸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숨을 헐떡이며 10분쯤 달렸을까? 둘은 멈춰 섰다. 뒤에서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따돌린 것 같아요. 오성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집결 지점이 어디예요? 원래 왔던 길. 벤 탔던 곳.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은 걸릴 거예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30분쯤 걸었을 때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영과 오성민이 나무 뒤에 숨었다. 남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총을 들고. 찾아.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봤다고 했어. 중국어였다. 미연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15년 전 조직에서 배운 중국어. 어디 갔을까?
이 근처일 거야. 남자들이 가까이 왔다. 5m, 4m, 3m. 미연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오성민이 놀란 눈으로 미연을 봤다. 미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남자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다. 지금이었다. 미연이 튀어나가 뒤에서 남자 목을 칼로 그었다.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뒤돌아보며 총을 들었다. 오성민이 먼저 쐈다. 당. 남자 가슴에 맞았다. 쓰러졌다. 둘 다 죽었다. 미연은 칼을 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오성민이 물었다. 네, 처음이었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미연이 시체를 내려다봤다. 예전에도 해봤어요. 언제요? 15년 전.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오성민도 더 묻지 않았다. 1시간 후. 집결 지점에 도착했다. 강민수와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무사했다. 늦었네. 강민수가 말했다. 뒤에 놈들이 쫓아왔어요. 둘 제거했고요. 잘했어. 증거는요? 여기. 오성민이 배낭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거래 장부, 무기 사진 전부 있어요. 좋아. 임무 완료다. 강민수가 무전기를 켰다. 왕밍 들려? 네, 들립니다. 지금 픽업 가능해?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네 사람은 도로변에 앉아 기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연은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끝났구나. 첫 임무가. 그리고 살아남았다. 3일 후. 서울 용산 국정원 본부. 네 사람이 박정훈 앞에 섰다. 수고했습니다. 박정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확보한 증거 덕분에 북중 무기 거래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미연이 물었다. 아직 아닙니다. 박정훈이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박정훈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자 얼굴이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흉터가 턱에 있었다. 미연의 심장이 멎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재호.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15년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김재호. 15년 전 부산 조직 소속이었죠. 박정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사건 이후 이 남자는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중 무기 거래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연이 박정훈을 쳐다봤다. 저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미연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15년 전 저를 배신한 놈. 그 놈을 죽이라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정훈이 침묵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죠. 저를 이용해서 재호를 죽이려는 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죽음을.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15년 전 그 남자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했고 당신은 죽을 뻔했죠. 알아요. 이제 갚을 기회입니다. 미연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재호의 얼굴을 오랫동안 봤다. 어디 있어요? 중국 단동.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요? 경호원 둘이랑 같이. 언제 가요? 일주일 후. 미연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할게요. 확실합니까? 네.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혼자 가셔야 합니다. 혼자요? 네. 팀 작전이 아닙니다. 개인 암살. 미연이 강민수와 최진혁, 오성민을 봤다. 셋 다 난감한 표정이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오성민이 물었다. 위험하죠. 하지만 이건 미연 씨가 선택한 겁니다. 박정훈이 미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제호의 동선 아파트 구조 경호원 정보 다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구하세요. 알겠어요. 미연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미연은 평택 원룸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대상 김재호. 위치 중국 단동시 진화구 아파트 15동 302호. 동선. 오전 9시 기상. 오전 10시 아침 식사 아파트 근처 식당. 오후 2시 거래처 방문. 오후 6시 귀가. 오후 10시 취침. 경호원. 1번 장신키 185cm 체중 95kg 전직 군인. 2번 왕펑키 175cm 체중 80kg 무술 유단자. 미연은 재호의 사진을 다시 봤다. 15년 만이네. 그날 밤이 떠올랐다. 부산역 여인숙 앞. 재호와 마주쳤을 때 네가 경찰 만났다며?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었다. 형사는 죽었고 미연은 컨테이너에 갇혔고 이제 갚을 차례야. 미연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15년 동안 가지고 다닌 칼. 이제 마지막으로 쓸 때가 왔다. 일주일 후 중국 단동시 미연은 혼자 왔다. 관광객 행세를 하며 아파트 15동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재호를 기다렸다. 오전 10시 재호가 나왔다. 경호원 둘과 함께. 변했네. 15년 전보다 나이 들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배가 나왔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똑같았다. 그 비웃는 듯한 표정. 재호는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도 따라갔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으로 들어갔다. 재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경호원 둘은 옆 테이블. 미연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재호 뒤쪽이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며 재호를 관찰했다. 저 새끼 여전히 경계심이 없네. 식사를 하는 동안 재호는 계속 휴대폰만 봤다.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미연은 기회를 노렸다. 재호가 화장실로 갔다. 경호원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지금이었다. 미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 재호가 나왔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다. 재호가 멈칫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실례합니다. 미연이 중국어로 말하며 지나쳤다. 재호도 그냥 지나갔다. 날 못 알아봤네. 당연했다. 15년이나 지났으니까. 게다가 화장도 다르게 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 하지만 미연은 재호를 알아봤다. 오늘 밤 미연은 카페로 돌아와 계속 기다렸다. 오후 6시 재호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경호원들도 함께. 미연은 아파트 맞은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재호의 집 창문이 보였다. 불이 켜졌다. 재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경호원 하나는 현관 앞에 다른 하나는 거실에. 어떻게 들어가지? 미연은 배낭에서 장비를 꺼냈다. 밧줄, 갈고리, 권총, 소음기. 창문으로. 아파트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었다. 거기로 올라가서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밖에. 밤 10시. 재호의 집 불이 꺼졌다. 잠들었나 보다. 미연은 움직였다. 비상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다. 재호 집 옆 창문 앞에 섰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유리를 깨야 했다.
미연은 옷으로 주먹을 감쌌다. 그리고 창문을 쳤다. 화당. 유리가 깨졌다. 소리가 꽤 컸다. 미연은 재빨리 창문으로 들어갔다. 복도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경호원 한 명이 뛰어왔다. 누구야? 미연은 권총을 꺼내 쐈다. 소음기 덕분에 소리는 작았다. 푹. 경호원이 쓰러졌다. 다른 경호원이 나타났다. 손엔 총이 들려 있었다. 미연이 먼저 쐈다. 푹푹. 두 발. 가슴에 맞았다. 쓰러졌다. 침실 문이 열렸다. 재호가 나왔다. 뭐야? 미연과 재호의 눈이 마주쳤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너? 오랜만이에요, 재호 오빠. 미연이 총을 재호에게 겨눴다. 소진이? 기억하네요. 재호가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 오해야. 15년 전 일은. 오해 아니에요. 오빠가 날 배신했죠. 아니야. 사장 형님이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미연이 방아쇠를 당겼다. 푹. 재호 다리에 맞았다. 재호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조용히 해요. 미연이 다가가 재호 머리에 총을 갖다 댔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15년 늦었어요. 미연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훈이었다. 미연은 전화를 계속. 오전 936. 맞다. 여보세요? 미연 씨 중단하세요. 예? 작전 취소입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세요. 왜요? 거의 끝났는데. 재호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살려둬야 해요. 미연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나오세요. 싫어요. 미연 씨. 이 새끼 때문에 형사님이 죽었어요. 제가 죽을 뻔했고.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미연은 재호를 내려다봤다. 재호는 바닥에 누워 떨고 있었다. 이게 시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한테 복수를 선택할지 임무를 선택할지 시험하는 거죠? 박정훈이 잠시 침묵했다. 맞습니다. 미연이 웃었다. 허탈하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미연은 총을 내렸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미연은 재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살았네, 오빠.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세요. 다음엔 진짜 죽일 거니까. 미연은 창문으로 나갔다. 비상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 국정원 본부. 미연은 박정훈 사무실에 섰다. 앉으세요. 박정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미연은 앉지 않았다. 설명해 주세요. 뭘요? 왜 재호를 살려뒀는지. 왜 저를 시험했는지.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미연 씨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겁니다. 미연은 마지못해 앉았다. 15년 전 제가 당신을 살려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게요. 박정훈이 창밖을 봤다. 저는 당시 기무사 소속이었습니다. 임무는 국내 조직폭력배와 북한 연계 조사. 그래서요? 당신이 속했던 부산 조직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마약 위패. 미연이 눈을 크게 떴다.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당신은 말단이었으니까. 박정훈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그 조직을 소탕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 한 명을 잠입시켰죠. 그분이요? 네. 그분은 당신을 협력자로 만들었고 당신은 잘 해줬습니다. 박정훈이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재호한테 들킨 거죠. 네. 그날 밤 형사는 당신을 구하려고 혼자 북항으로 갔습니다.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박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는 죽었고 당신은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죠.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구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증인 보호도 귀찮고 입막음하는 게 깔끔하니까. 박정훈이 피식 웃었다. 하지만 당신 눈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눈요? 살고 싶다는 눈. 하지만 동시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눈. 박정훈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그런 사람은 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살기 위해 뭐든 하는 사람.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려뒀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려고요?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감시한 거예요? 보호했습니다. 부산 조직 잔당들이 당신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 기회가 왔습니다. 북중 무기 거래 소탕 작전. 박정훈이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신원이 없는 사람. 죽어도 문제 없는 사람. 잔인하네요. 전쟁은 원래 잔인합니다.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첫 임무도 제호 암살도. 암살은 실패했잖아요. 아니요. 성공입니다. 미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임무를. 박정훈이 미연 앞에 섰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 시험이었군요. 진짜로. 네. 미연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그럼 재호는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냥 미끼였습니다. 미끼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미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장군님. 네? 전 사람이에요. 도구가 아니라. 압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박정훈이 잠시 침묵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너무 도구처럼 대했네요. 박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군인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사람을 도구처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끝인 거죠? 더 이상 저한테 시킬 일 없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박정훈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제호를 신문했습니다. 어젯밤. 신문이요? 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북한 루트, 중국 협력자들 전부. 박정훈이 서류를 미연에게 건넸다. 그 중에 15년 전 부산 조직 사장 이름도 있었습니다. 미연의 손이 떨렸다. 사장이요? 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갔죠. 지금은요? 도쿄에 있습니다. 야쿠자 밑에서 일하고 있고요.
미연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사장의 최근 사진이 있었다. 늙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요? 복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살 건지. 미연이 박정훈을 쳐다봤다. 이번엔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선택입니다. 박정훈이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원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는 것도 사장 찾는 것도. 하지만 그 뒤엔 당신 몫입니다. 죽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미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봤다. 15년 만이네. 사장의 얼굴. 그 여자를 쳐넣어. 컨테이너에 갇혔던 그날 밤. 다음 생엔 똑똑하게 태어나지 마. 그 말. 미연은 서류를 덮었다. 안 갈래요? 예? 복수 안 할 거예요. 박정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입니까? 이미 죽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소진은 15년 전에 죽었어요. 장군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연이 미소를 지었다. 죽은 사람이 복수할 순 없죠. 박정훈은 한동안 미연을 쳐다봤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요? 미연이 창밖을 봤다. 이미 너무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제 갈게요. 어디로요? 평택이요. 제 집. 다시 편의점에서 일하실 겁니까? 아니요. 미연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새로운 일 찾아볼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와드릴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미연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장군님. 네? 15년 전에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리고 이용해 주셔서도 감사해요. 박정훈이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미연이 문을 닫고 나갔다. 박정훈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저 여자. 강하네. 15년 전보다 훨씬. 6개월 후. 평택 송탄동. 미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소진이라는 이름의 카페. 옛날 이름을 그대로 썼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10명 정도. 하지만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군복 입은 남자. 계급장은 준장. 박정훈이었다. 어서 오세요. 미연이 밝게 웃으며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박정훈이 자리에 앉았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미연이 커피를 내렸다. 박정훈 앞에 놓았다. 감사합니다. 박정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군님은요? 뭐 그럭저럭요. 박정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군번줄이었다.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미연이 군번줄을 받아 들었다. 거기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소진. 이게 뭐예요? 당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을 군 특수요원으로 등록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미연이 눈을 크게 떴다. 왜요? 빚을 갚으려고요. 박정훈이 미소를 지었다. 15년 동안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갚을 차례죠. 이걸로요? 이걸로 당신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도 되고.
미연은 군번줄을 한동안 쳐다봤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사세요, 한소진 씨. 김미연이에요. 이제? 아, 맞네요. 김미연 씨. 박정훈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미연이 불렀다. 장군님. 네? 다시 부르실 건가요? 저를? 박정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부를 것 같네요. 왜요? 당신은 이제 자유니까요. 박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미연은 혼자 남아 군번줄을 내려다봤다. 한소진. 15년 전에 죽었던 이름. 이제 다시 살아났다. 미연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었다. 이제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겠지. 미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